안녕하세요. 이번에 1조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게 된 최경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전에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 있는데요. 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가 무엇인지, 객체의 인스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체지향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혹은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프로시저 호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프로시저가 무엇인지 말씀드려야겠죠. 프로시저란 루틴, 하이 프로그램, 서브 루틴, 메서드, 함수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은 즉 프로시저 콜 혹은 함수 호출이라고 부르는 이것들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진에 보이다시피 고객이 돈을 주면 직원이 잔액을 확인하고 전동과 커피를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순차적인 처리가 핵심인 프로그램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들이 있는데요. 종류에는 알고리나, 포르탄, 코볼, 에이다 등이 있는데요. 절차지향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는 C 언어가 있습니다.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은 컴퓨터의 작업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르며 시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형이나 개인 프로젝트에서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모든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가 고장났을 때 시스템 전체가 고장난다는 의미이며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분이 아닌 시스템 전체를 수리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절차지향 언어는 이러한 유지 보수가 까다로운 편이고 특히 프로그램의 문제를 디버깅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엄격하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실행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코드의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즉, 언어의 융통성이 부족하여 생산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흐르는 프로세스 1번, 다음 2번, 3번, 4번이 있다고 칩시다. 프로세스 3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은 다시 프로세스 1부터 디버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들은 스파게티 코드를 유발할 수 있고 클린 아키텍처에서 관심사 분리에 유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분산 계열 및 협업과 유지 보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뭘까요? 대형 프로젝트에 용이하다, 유지 보수가 편하다, 효과적인 협업이 가능하다. 한번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로직을 구성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실에 있는 사물과 현상들을 추상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동작하는 모듈로 구현하여 다양성을 지니게 하고 캡슐화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막아 보호하며 상속을 통해 각각의 기능들이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각각의 기능들을 따로따로 구현할 필요한 부분만 외부에 노출되게 하고 개발에 유연성을 주어 유지 보수가 쉽게 해주며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절차 지향에서는 유기적으로 흐르는 게 중점이었다면 객체 지향은 객체들의 종류와 속성들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인 객체 지향은 프로그램을 그저 데이터와 처리 방법으로 다루는 게 아닌 프로그램을 다수의 객체로 만들고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즉 명령어들로 이루어진 목록이 아닌 하나하나의 독립된 객체의 그룹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언어 종류로서는 자바나 C++, C#, 파이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붕어빵 틀에는 비늘이 있고 꼬리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눈이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붕어빵 틀이란 클래스에 밀가루와 팥을 넣어 붕어빵이라는 객체를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내며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먹는 혹은 판매하는 인스턴스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클래스는 붕어빵 틀처럼 객체를 정의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도 혹은 틀의 역할을 하며 객체는 붕어빵 틀을 통해 만들어진 붕어빵과 같이 클래스를 통해 실제로 생성되는 말 그대로 실체가 있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객체가 메모리에 할당되어 실제로 사용될 때 이를 인스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첫 번째, 협업에 용이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젝트를 독립적인 객체 단위로 분리해 작업할 수 있기에 여러 개발자와 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클래스 단위로 모듈화시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유연하게 해주고 변경 용이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대형 프로젝트처럼 여러 명, 여러 회사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할 때 업무 분담의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캡슐화를 통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비교적 쉽다는 점이 있고 매우 경제적이라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네 번째, 코드 재사용성이 용이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를 재사용할 수 있으며 상속을 통해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재사용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 개발 속도가 느립니다. 객체가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두 번째, 느린 실행 속도인데요. 객체 지향 언어는 절차 지향에 비해 대체적으로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코딩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다중 상속이 지원되는 C++ 같은 경우에 코드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고 코딩 난이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용량 문제가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처럼 객체가 많이 사용된다면 용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객체 지향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캡슐화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캡슐화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하나로 묶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캡슐 알력을 보면 캡슐 안에 모든 필요한 약 성분들을 담아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하는데 이는 객체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은닉하는 캡슐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캡슐화는 객체의 데이터를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함수를 통해서만 조작이 가능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캡슐화의 목적은 인터페이스만 공개하여 변경하기 쉬운 코드를 만들기 위함도 있습니다. 캡슐화는 접근 제한자를 두는데요. 외부에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받고자 하는 것들을 클래스로 만들어 반환하여 오로지 함수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접근 제한자에는 접근 허용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Public, Protect, Default, Private가 있는데요. Public은 모든 접근을 허용하고 Protect는 다른 패키지의 클래스, Default는 같은 패키지만 Private는 같은 클래스에만 접근을 허용합니다. 또 캡슐화의 두 가지 관점에서는 데이터의 캡슐화와 은닉화가 있는데 데이터 캡슐화는 객체의 상태와 행동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자율적 실체를 말하고 은닉화는 외부에서 객체의 상태를 변경할 수 없도록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왜 정보를 은닉할까요? 캡슐화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정보 은닉인데요. 이는 필요가 없는 정보는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프라이베이트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호된 변수는 게러나 세러 등의 메소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캡슐화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닉을 하지 않으면 객체의 상태 정보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것은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은닉은 꼭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징 중 하나인 추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상화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개별 사물과 관련되지 않은 공통된 속성이나 관계 등을 뽑아내는 것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시바견 비글 진돗개는 강아지 종류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멍멍하는 소리를 내고 꼬리가 있으며 다리가 4개입니다. 이를 강아지라는 클래스로 추상화할 수 있는데요. 이를 컴퓨터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추상화란 데이터 프로세스 등을 의미가 비슷한 개념이나 표현으로 정의해 나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각 개별 개체의 구현에 대한 상세함은 감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추상화는 객체들이 가진 공통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특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번엔 코드의 재사용성과 상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상위 클래스에 근거하여 새롭게 클래스 항의를 정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즉, 기존 클래스의 기능을 가져와 재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새롭게 만든 클래스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동물이라는 클래스의 속성을 강아지 클래스 또는 고양이 클래스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하는 경우 한 번 작성된 코드를 활용하여 동일한 객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이 필요한 이유는 코드의 중복을 막을 수 있으며 코드가 더 간단해지므로 유지 보수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다양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양성은 상속을 통해 기능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즉, 형태가 같은데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코드의 재사용, 코드가 짧아져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도와주며, 예를 들면 고양이 클래스에는 울음이라는 특성이 정의되어 있다고 하고 사자는 고양이과이기 때문에 사자 클래스가 고양이 클래스를 상속받는다고 하면 사자 클래스에도 울음이라는 특성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그런데 고양이와 사자의 울음소리는 다르죠. 같은 울음 특성임에도 실제 울음소리는 다른데요. 바로 이런 것을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객체 지향에서 다양성의 개념을 녹여내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입니다. 먼저 오버라이딩은 부모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자신의 입맛대로 다시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코드에서 employee라는 클래스는 이름과 나이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고, 이를 상속받는 매니저 클래스에는 employee 클래스에 있던 이름과 새로운 속성인 job of management를 이용해 재정의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사원의 이름 홍길동 나이 30이고 아래는 관리자 홍길동은 영업 담당입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사용하지만 메소드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며 그 결과물도 다르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오버로딩이 가능하려면 메소드끼리 이름은 같지만 매개 변수의 개수나 데이터 타입이 달라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 코드에서 이름이 테스트인 메소드가 총 3개 있지만 각각 매개 변수의 이름과 개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차례대로 매개 변수가 없는 테스트, 매개 변수가 스트링형인 테스트, 그리고 매개 변수가 스트링형과 인트형을 가지고 있는 테스트입니다. 호출 시 매개 변수를 입력하면 호출 매개 변수에 따라 매칭 외 함수를 실행시켜줍니다. 따라서 결과는 사용자 없음, 사용자 이름은 홍길동, 사용료는 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형성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같은 이름의 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속성을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유지하고 메소드 이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전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클래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클래스란 무엇인지, 클래스 내부에는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객체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객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객체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실제로 존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학생이나 나 자신도 객체가 될 수 있고 실생활에 존재하는 것들, 책이나 컴퓨터 모두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접하게 될
프로그래밍에서의 객체는 속성과 기능을 가지는 프로그램 단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휴대폰이 있다고 가정하면 속성으로는 색상, 용량 등이 있고 전화, 전원을 켜다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럼 클래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란 변수와 메서드를 가지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 쉽게 말하면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산다고 했을 때 휴대폰의 색상이나 용량의 크기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색상과 용량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전화를 걸다, 전원을 켜다와 같은 기능을 가집니다. 이러한 휴대폰 객체들은 클래스를 통해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바는 클래스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클래스라는 틀에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을 인스턴스화라고 하고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모두 자바를 처음 접했을 때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를 붕어빵에 비유한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는 그림처럼 붕어빵을 설계도해 그 설계도를 토대로 만들어진 결과물인 붕어빵을 객체에 깃댈 수 있습니다. 붕어빵은 저마다 크기가 다르고 팥이 들어갔는지 슈크림이 들어갔는지 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붕어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붕어빵을 만들기 전까지 붕어빵을 먹을 수 없듯이 클래스도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필드나 메서드를 이용하려면 먼저 클래스를 통해 객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 이외에 클래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필드는 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크기, 색깔, 번호 등 객체들의 특성에 따라 속성을 정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저장합니다. 메서드는 기능, 동작을 정의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그 결과를 반환하는 코드입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초기화하고 생성되는 항목들을 관리해줍니다. 생성자는 메서드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클래스와 이름이 동일하고 생성자는 리턴 타입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외부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 가능한 중첩 클래스인 이너 클래스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필드와 메서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필드는 클래스 내에 정의된 변수입니다. 필드의 선언 형태는 변수와 비슷하지만 필드를 변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변수는 생성자와 메서드 내에서만 사용되고 실행이 종료되면 자동 소멸하지만 필드는 객체의 특성을 나타내며 객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객체와 함께 존재합니다. 메서드는 특정 기능을 정의한 코드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자동차의 모델, 문의 개수, 바퀴의 개수, 색상 등 여러 형태로 구분짓는 속성들을 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게 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데 시동 걸기, 전진, 후진 등 객체에게 작업을 수행시키는 행위를 메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자바로 표현해 보자면
우선 카라는 자동차 클래스를 작성하고 중괄호 안에 모델명과 색상 같은 필드 속성 중 문자열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은 스트링, 바퀴 개수, 문의 개수 같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은 인트로 작성해줍니다. 메서드 역시 시동 걸기, 전진, 후진 등 자동차에게 지시할 동작들을 위와 같은 코드의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동차가 아닌 새로운 자동차가 추가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상황을 위해 생성자라는 특수한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생성자는 유연산자를 통해 객체를 생성할 때 반드시 호출되고 초기 상태 설정 및 필드 초기화에 사용되며 제일 먼저 실행되는 일종의 메서드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개의 생성자를 클래스 내에 정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초기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너 클래스입니다. 이너 클래스는 자바 클래스 내부에 정의된 또 다른 클래스로 이전에 설명했듯이 외부 클래스의 멤버 변수와 메서드에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너 클래스의 종류에는 멤버 이너 클래스, 정적 이너 클래스, 지역 이너 클래스, 익명 이너 클래스가 있습니다. 먼저 멤버 이너 클래스입니다. 멤버 이너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의 멤버 변수와 메서드에 접근 가능하고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정적 이너 클래스입니다.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 없이도 생성 가능하며 주로 외부 클래스와 관련된 유틸리티 클래스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이너 클래스입니다. 메서드 내부에 정의되며 해당 메서드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메서드 내부의 로컬 변수에 접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익명 이너 클래스입니다. 이름 없이 정의되며 한 번만 사용될 때 유용합니다. 주로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로 사용합니다. 이너 클래스는 캡슐화 코드 정리에 도움을 주는데 외부 클래스와 강한 연관성을 가질 때 사용되며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입니다. 접근 제어자도 존재합니다. 이는 변수나 메서드의 사용 권한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종류에는 private, default, protected, public이 있고 private, default, protected, public 순으로 보다 많은 접근을 허용합니다. private은 해당 클래스 안에서만 변수나 메서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디폴트는 접근 제어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패키지 안에서 변수나 메서드 접근이 가능합니다. 프로텍티드는 동일 패키지의 클래스나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릭은 어떤 클래스도 관계없이 변수나 메서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시에서는 모두 접근 제어자로 퍼블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여기에서는 클래스를 car를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 필드를 선언하는데 퍼블릭 스트링 모델, 퍼블릭 스트링 컬러, 퍼블릭 인트 프라이스로 자동차의 모델, 자동차의 색상, 그리고 자동차의 가격을 선언했습니다. 그 후 생성자를 정의합니다. 생성자의 형태를 보면 모델명, 색상, 가격을 매개 변수로 받고 이를 디스 키워드를 사용해서 클래스의 필드에 할당합니다. 이제 메서드 선언입니다. 예시에는 3개의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public void power on, public void accelerate, public void stop입니다. public void power on은 이걸 통해서 자동차 시동 켜는 메서드를 정의하고 시동을 켠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퍼블릭 보이드 엑셀러레이트는 자동차를 가속시키는 메서드입니다. 이를 통해 화면에 앞으로 간다 하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퍼블릭 보이드 스탑은 자동차를 멈추는 메서드입니다. 화면에 멈춘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제 메인 메서드입니다. 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이를 마이카 변수에 할당했습니다. 그 후 생성자, 모델명,
색상 1만을 호출하여 마이카 객체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워온, 엑셀러레이트, 팝을 작성해서 메서드를 호출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래스에 대한 2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삼두입니다. 저희 주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입니다. 저희 조 소개를 먼저 해보자면 조장 겸 백엔드 부분을 맡으신 박유진님, PPT 동영상 제작과 처음 부분을 맡은 김민정, 프론트엔드 부분을 맡으신 김경호님, 그리고 풀스택 부분을 맡으신 김정수님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마쳤으니 이제 목차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웹 개발자에 대해 알아보고 갈 겁니다. 두 번째로는 프론트엔드와 퍼블리셔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백엔드와 함께 DBA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풀스택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바로 함께 첫 주제인 웹 개발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웹 개발자의 뜻과 그에 관련된 직군인데요. 웹 개발자는 HTTP 프로토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사용하는 웹페이지, 웹사이트 등 www 기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말합니다. 웹 개발자의 첫 번째 직군으로는 풀스택 개발자, 두 번째로는 프론트엔드, 세 번째로는 백엔드, 네 번째로는 DBA, 다섯 번째로는 퍼블리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웹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차이점인데요. 웹 개발자는 수시로 비즈니스 및 마케팅 전문가와 긴밀히 협업하여 효율적이고 친화적이며 미적으로 만족스러운 웹사이트를 개발해야 되는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다른 협업 부서의 요구사항보다는 대규모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및 모바일 프로젝트에서 기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 직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웹 개발자 웹 프론트엔드를 소개해 주실 김경훈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웹 퍼블리셔 부분의 발표를 맡은 김경호입니다. 웹 개발자를 크게 분류하자면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나뉜다고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웹페이지나 앱 내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부분을 작업하는 직군입니다. 쉽게 말하면 웹 앱에서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에 관여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프론트엔드에 사용되는 언어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리액트, 뷰, 앵귤러 등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가 하는 주요 업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및 디자인 및 개발을 하고 웹사이트 반응형 디자인 구현을 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이언트, 즉 로직 개발을 하기도 하고 웹 성능 최적화 및 크로스 브라우징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건 웹 퍼블리셔입니다. 어떻게 보면 웹 퍼블리셔는 프론트엔드 안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웹 퍼블리셔는 웹사이트 제작 시 디자이너의 웹 디자인 웹 표준성과 접근성에 부합하도록 재정리하여 최종 디자인을 토대로 코딩하는 직군입니다. 웹 퍼블리셔가 사용하는 언어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등이 있습니다. 웹 퍼블리셔가 하는 주요 업무는 웹페이지 레이아웃 및 디자인을 웹 및 앱에서 볼 수 있게 코딩을 하고 이미지 및 다른 미디어 요소의 적절한 삽입과 웹 표준과 웹 접근성이 준수한지 체크하는 업무를 합니다. 앞서 프론트엔드와 웹 퍼블리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두 직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점으로는 웹사이트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기초 코딩을 한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으로는 웹 퍼블리셔는 디자인을 토대로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합니다. 주로 웹사이트의 정적인 콘텐츠를 구현하고 동적인 기능은
거의 구현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으로는 프론트엔드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역할, API를 통해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까지 구현하며 정적인 기능과 동적인 기능을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웹 퍼블리셔에서 프론트엔드로 전향이 가능한가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 추세는 웹 퍼블리셔만은 채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웹 퍼블리셔의 업무를 프론트엔드 영역에서 흡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웹 퍼블리셔가 프론트엔드로 전향하는 것은 물론 다가 똑같이 하기 나름이겠지만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론트엔드 웹 퍼블리셔 부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백엔드는 컴퓨터와 응용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있는 인터페이스 부분을 말합니다. 대표하는 언어 세 가지로 자바, 파이썬, 노드.js가 있습니다. 자바는 대규모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에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안정성, 확장성, 이식성이 뛰어나며 대규모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파이썬은 간결하고 읽기 쉬운 문법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다양한 웹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며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의 작업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를 서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백엔드에서 서버에 대한 개발을 하는 도구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하며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외부를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담당한다면 백엔드는 필요한 기능을 서버에 탑재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를 불러올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일을 합니다. 백엔드가 하는 일에는 서버 설정, 관리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 관리, 최적화를 수행하여 데이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여 빠른 응답 시간과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추구합니다. 다음으로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 유지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표하는 언어 세 가지로 SQL, PLSQL, TSQL이 있습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언어입니다.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삽입, 수정, 삭제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관리합니다. PLSQL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프로시저 및 함수를 구현하기 위한 확장된 SQL 언어로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로직을 구현하고 저장 프로시저, 트리거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TSQL은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서 사용되는 SQL의 변형으로 저장 프로시저, 트리거, 사용자 정의 함수 등을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구성, 보안, 성능, 최적화, 사용자 지원 등을 관리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합니다.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통점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개발하는 직업이고 IT 기업, 금융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사용하는 대표 언어가 다릅니다. 또 백엔드는 서버를 탑재해서 뒷받침해준다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의 저장, 조작, 유지를 위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별과제 프로젝트 풀스택 개발자 파트를 맡은 김정수입니다. 풀스택 개발자란 풀 패키지를 제공하는 개발자로 웹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구성 요소를 합친 직업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클라이언트의 모든 작업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로, 다른 용어로는 폴리글랏 개발자로 불립니다. 하나의 범주를 넣어 다양한 환경 및 플랫폼을 이해하고 사용되는 대부분의 언어와 지식을 갖춘 인재를 이야기합니다. 풀스택 개발자의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풀스택 개발자의 업무는 웹 개발자가 하는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룰 줄 아는 개발 직종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사용자들이 웹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유지 보수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풀스택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언어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웹입니다. 웹은 초창기 오프라인에 있던 문서를 가상의 공간에서 공유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그 후로 웹은 여러 발전을 거쳐 문서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닌 생성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도구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구조화된 정보 또는 데이터의 조직화된 모음을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관리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고 연결된 어플과 함께 데이터와 DBMS를 하나로 묶은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OS입니다.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줄임말로 컴퓨터 시스템의 각종 하드웨어적인 자원과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풀스택 개발자가 취업하는 곳은 풀스택 개발기업, 애플리케이션 개발기업, 서버 개발기업, 백엔드 개발기업입니다. 풀스택 개발자들의 비전은, 풀스택 개발자들은 업계에서도 유니콘이라고 불릴 만큼 수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적은 만큼 업계에서는 최고 대우를 받는 개발자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정만성이 뛰어난 직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IT 계열 특성상 학벌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과 스펙,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꾸준히 스펙과 경험을 쌓는다면 비전공자라도 취업의 문이 열려있는 직업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삼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조의 팀장을 맡고 있는 송병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메모리라고 합니다. 메모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컴퓨터에 꼽는 램을 생각하실 텐데요. 메모리는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해서 다룰 메모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선 첫 번째, 메모리는 무엇인가? 두 번째, 메모리의 종류. 세 번째, CPU. 네 번째,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 다섯 번째, 램과 SSD입니다. 자, 메모리. 메모리란 무엇인가? 메모리는 컴퓨터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로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저장합니다.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의 임시 저장소 역할을 하며 신속하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메모리는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류는 다음과 같이 CPU 레지스터, 종류는 다음 메모리
메모리는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류는 다음과 같이 CPU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 마그네틱 디스크, 옵티컬 디스크, 마그네틱 테이프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까운 곳에 있는 메모리가 CPU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퓨터의 부품 중 제일 중요한 CPU라고 합니다. CPU의 역할로선 기억, 해석, 연산, 제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으로 치면 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해석하여 데이터를 연산 및 처리합니다. 구성 요소로선 제어 유닛, 명령어 해석과 실행을 조정하며 연산 장치,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합니다. 레지스터, 빠른 기억 장치로 CPU 내부에 저장되어 빠른 데이터 접근이 가능합니다.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는 별로 친숙하지 않은 이름일 텐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램과 저장 장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램은 꺼지게 되면 정보가 날아가는 반면 저장 장치는 정보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행 중인 컴퓨터가 종료되는 경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되는 램은 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에 반면 컴퓨터가 종료되어도 정보가 날아가지 않는 하드드라이브 SSD가 바로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저장된 내용을 유지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 휘발성 메모리는 저장된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 고침이 필요하며 비휘발성 메모리는 새로 고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유지하는데 전력이 필요한가? 휘발성 메모리는 메모리를 유지하는데 전력이 필요하게 되며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점의 차이. 휘발성 메모리는 더 빠른 액세스 시간과 더 낮은 전력 소비가 있으며 비휘발성 메모리는 데이터 영구적으로 저장하며 높은 저장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램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휘발성 메모리로 전원이 꺼지게 되면 데이터가 지워지며 데이터를 랜덤하게 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 및 중요성. 컴퓨터의 작동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키며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쓸 수 있어 과 더 낮은 전력 소비가 있으며 비휘발성 메모리는 데이터 영구적으로 저장하며 높은 저장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램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휘발성 메모리로 전원이 꺼지게 되면 데이터가 지워지며 데이터를 랜덤하게 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 및 중요성. 컴퓨터의 작동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키며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쓸 수 있어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동 원리로서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부팅 장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SSD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비휘발성 메모리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저장 장치로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와 비슷하지만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즉각적인 부팅과 로딩 시간을 제공합니다. 대신 가격이 더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 및 중요성으로는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므로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데이터에 즉시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동 원리로선 플래시 메모리의 어느 곳에 데이터를 저장할지 결정하고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적인 주소를 지정 후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와 가장 가까우며 친숙한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